우리 지금 두 번째 산하고 있는 중이죠. 물권. 물권에 총론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권 총론. 물권이 이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우리 민법에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8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8가지를 따로따로 배우는 파트가 강론. 그 다음에 공통 원리를 배우는 부분이 총론. 총론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물권의 총론의 총설, 그리고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물권 변동.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늘 여기서부터 할 거야. 물권의 변동 반쪽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교시에 이거 하고, 2교시에는 점유권 하고, 3, 4교시에 소유권 하고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권 총론의 물권 변동 가보겠습니다. 물권 변동에서 처음 아셔야 될 내용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물권 총론은 저렇게 약간 그 어떤 원칙, 주의, 이런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 좀 가볍게 다루셔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할 거 없고요. 자, 공시의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공시의 원칙은 뭐냐? 공시라고 하는 것은 널리 사람들에게 보여줄 시 아닙니까? 보여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뜻이 뭐냐면은 물권의 변동이 일어났으면,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었으면 니들끼리만 알지 말고 널리 사람들에게, 외부의 제3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왜 물권의 변동 사항을 왜 우리끼리만 알지 않고 제3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가? 왜? 그 다음에 알려야 한다면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왜와 어떻게를 볼게요. 먼저 왜부터요. 왜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느냐? 물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권의 특성 지난주에 배웠는데,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독점 지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지배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일물일권. 거기다가 그 지배권을, 독점 지배권을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려면 다 알려놓고 미리 사전에 내가 이 물건에 이런 독점 지배권이 있으니까 니들 그리 알아라 라고 알려놓고 주장을 해야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지. 그래서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채권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좋아요. 채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거든. 채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절대권 아니면 상대권. 상대권이거든. 그러니까 채권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3자들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건물에, 이 물건에 소유권이 있으면, 물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등기부를 통해서 내 거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될 판이니. 근데 제가 이분에게 만약에 돈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 소리 못 하는 거니까. 우리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야 된다는 거. 절대권 때문에, 절대성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알리는 것이냐?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표상을 갖추면 됩니다. 표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물권이라 하면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아니면 물권의 이름들을 좀 아시죠? 소유권, 아니면 토지의 지상권,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권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좀 보이게 하자. 그 보이게 하는 수단을 표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에서 이 표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시방법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게 하는 수단, 공시방법. 근데 공시방법이 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공시하는 방법과 동산에 관한 물건을 공시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부동산 물건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등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요. 그 다음에 동산 물건은 점유를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토지나 건물에 소유권이 있잖아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라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 내 거라고 등기함으로써 만천하에 공시하는 거예요. 수단이 등기이고요. 내가 시계, 아니면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동산의 등기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 그런 물건들을 내가 소지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점유함으로써 내 거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수단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다 보니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만 한번 공시의 원칙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공시의 원칙. 등기부에 공시하라는 건데 권리 변동이 일어났으면 지금 등기법 배우고 계시잖아요. 등기법 배워보시니까 등기부가 이렇게 세 개로 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거야.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에는 사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갑구나 을구에.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공시 한번 해볼게요. 공시 원칙 따라 보겠습니다.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이 처음 생겼어요. 소유권이 발생했으니까 물권이 변동된 거야. 자기는 알겠지. 자기가 지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만 알 게 아니고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니까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달라 이거죠. 이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건물 짓고 처음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공시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저 건물을 팔았어요. 저 여자한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계약을 한 당사자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 알 거지만 자기들만 알 게 아니라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등기부에 공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시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일어났으니까 갑구에 이번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해서. 그럼 사람들이 등기부를 딱 봤을 때 아, 현재 소유자가 을이구나. 원래 갑이었는데 을로 넘어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공시의 원칙.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얘가 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 건물에 병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자 세입자로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전세권도 물권이거든요. 이 건물을 지배하는 독점 지배권 물권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공시해야 돼. 만천하에. 어디다가? 갑구에 아니면 을구에. 을구에. 전세권은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권이기 때문에 을구에 전세권 설정되었다고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직도 집주인이죠. 얘는 세입자고 저 여자가 국민은행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빌려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 건물에 을의 건물에 담보를 잡아요. 저당권을 취득해요.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만천하에 공시해야 돼요. 다시 을구에 여기다가 1번 썼으니까 순위번호 2번으로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해서 이런 물권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이 막 발생, 변경, 소멸하고 있는 상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1번 전세권에 2번 저당권이면 물권끼리는 서열이 매겨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가 우선하죠? 전세권 우선, 저당권 우선. 이 모습이라면 전세권이 우선한다고 지난주에 배우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전세권이 우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선한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힘이 더 세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저 여자가 국민은행에 빚을 갚지 못해서 대출금을 상환 못해서 저당권을 국민은행이 실행하는 거야.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게 뭔 소리예요? 경매한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집을 팔아버리면 집주인이 달라지는 거지. 그럴 때 전세권의 힘이 더 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쫓겨나요? 계속 살아요? 계속 살죠. 경락인에게 인수된다는 거예요. 인수. 경락인에 인수되면 경락인이 이걸 안고 사요. 전세권을. 못 쫓아내요. 나중에 나갈 때 제가 다 살고 나갈 때 전세금도 지어줘야 돼. 그러면 경락이 낙찰받을 때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가격을 많이 써낼까요? 적게 써낼까요? 적게. 여기 전세금도 얼마라고 공시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시세가 2억이라 하더라도 1억에 전세금이 걸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1억 원 빠집니다. 1억 원저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권이 살아버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하락하는 것을 저당권자도 예측했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만큼만 빌려준 거지. 그러니까 이 집이 2억짜리 집이라 하더라도 내가 경매 넣으면 1억 언저리에 팔려나갈 거다. 전세금 1억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미만으로 돈을 빌려주면 떼일 염려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전세권은 만천하에 공시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은행도 알고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 2번까지 공시돼 있어? 그럼 3번에 누가 또 전세권자로 들어온다? 여기 2층 집인데 2층에 병이 살고 종이 1층에 또 들어올 수 있고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들어올 때 이 부분을 받기 때문에 각오하고 들어온 거야. 이 저당권하고 후순위 전세권하고는 뭐가 더 세죠? 저당권이 더 세죠. 세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얘는 쫓겨나는 거죠. 각오하고 들어와야 돼. 그 부분을. 맞죠? 네, 그런 것들이 공시의 원칙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으로 가볼게요. 자, 공시의 원칙하고 공신의 원칙은 한글로는 받침 하나 차이지만 한자 다르고 뜻이 되게 다릅니다. 공신, 이게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이죠. 뭘 믿었다는 거냐? 앞에 이걸 믿었다는 거야.
앞에 공자가 방금 우리가 봤던 공시 방법을 얘기해요. 부동산 같으면 등기, 동산 같으면 점유. 그거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공신의 원칙이 뭐냐면은 진정한 권리관계하고 공시 방법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 공시 방법을 신뢰해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 또는 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또 뭔 말인가? 이거는 그림이법을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말을 일단 알아두셔야 돼. 진정한 권리관계하고 공시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엉뚱한 사람이 소유자라고 잘못 등기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분이 이 건물의 소유자거든요. 소유권자예요. 진정한 소유자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정한 권리관계하고 공시방법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쓰레기 아들 때문에 불일치가 일어나요. 우리 쓰레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해요. 위조해가지고 이 집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해서.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위임장을 위조하고 어떻게 등기소를 다 훔쳐나와가지고 용케도 등기했죠. 그러면 이 2번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등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예요? 법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소유자라고 공시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등기부에. 을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 알아들으셨어? 진정한 권리관계하고 공시방법이 일치하지 않죠.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의 소유자는 을로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에 선의부가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몰라, 이런 사정을. 몰라. 우리 인간의 눈에 소유권 자체가 보여요? 등기부가 보여요? 등기부가 보일 뿐이지. 컴퓨터 화면과 종이, 글씨가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자라고 돼 있네? 아버지한테 증여받았나 보네? 라고 이걸 믿은 거죠. 공시된 것을 믿고 거래한 거지. 얘가 소유자가 아닌 줄도 모르고. 이렇게 믿은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에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매매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는데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라고 배웠습니다. 맞나요? 승계취득이 뭐냐면은 이 매도인이 갖고 있던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 매매를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은 권리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 무권리자예요. 등기가 잘못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넘어올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무권리자로부터 매매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믿었지 않냐 이거지.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 공신의 원칙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자라는 거죠. 뭐를 믿었다는 이유로?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그런 거예요. 그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된다면 이 공시 방법을 믿은 사람을 보호해줘서 얘가 권리 취득하는 걸 인정한다면 이 사람은 웃겠지, 좋겠지. 그렇죠? 근데 함부로 채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양날의 검이거든. 얘가 소유자가 된다는 말은 일물, 일권. 이 건물에 소유권이 얘한테 생기면 얘는 소유권을 잃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야. 얘를 날리면서 이 거래 안전, 제3자들을 보호, 선의부가 제3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공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채택할 것이 아닌데 결론은 뭐냐? 우리 민법의 태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 거래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믿고 거래했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힘, 공신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얘가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등기는 뭐가 없다고? 공신력이 없다. 등기는 믿을 게 못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를 믿고 거래하셔도 등기부를 보고 걔가 소유자인 걸 확인하고 거래하셔도 혹시 이런 사정에 의해서 걔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는 믿을 게 못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도 등기부에는 얘가 소유자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진실한 소유자는 아직도 갑이에요. 갑이면 우리는 지난주에 뭔가를 배웠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이 무효등기에 대해서 3번 무효등기 명의인 병에게 병은 전혀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말소해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말소를 청구하는 거.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청구해서 등기 말소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말소시켜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얘는 얘한테 뭔가 책임 추궁을 들어가야 되고 그건 나중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동산거래를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우리 민법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채택하지 않았어요. 공신력 없어요. 등기에는. 근데 동산은 얘기가 달라요. 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받아들였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동산 거래에서는 점유 믿고 거래할 건데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는 믿을 게 못 된다, 믿을만 하다, 믿을만 한 거. 믿고 거래하면 돼. 동산 거래할 때. 이 제도가 바로 249조의 선의취득제도예요. 선의취득제도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저 예전에 19회 때 한번 미쳐가지고 잘못 낸 적이 한 번 있고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셔도 되는 건데 지금 뭐 약간 11월 과정이니까 기초의문 과정이니까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의취득은 뭐냐?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이라고 돼요. 동산. 부동산 안 쳐줍니다. 동산을 양수한 자, 매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전혀 사실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했어요. 매수해서 넘겨받았어요. 근데 양도인, 나한테 그 동산을 판 놈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어. 무권리자였어.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넘겨받는 즉시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취득한다. 그러니까 점유를 믿고 거래하면 나한테 그 물건 판 사람이, 동산 판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믿은 사람은 보호가 되는 선의취득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시계예요. 시계는 동산이죠. 아버지 시계예요. 아버지가 시계 소유자인데 요 쓰레기 아들이 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 시계를 훔쳐 나왔어요. 훔쳐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없어요. 훔쳐 나와도. 근데 자기 팔에 찼죠.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 친구야,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이거 한 1,000만 원 하는데 너니까 내가 한 300에 팔게 해서 싸게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럴 때 보세요. 이제 이 말 다시 해볼까요? 진정한 권리관계하고 공시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소유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을이에요. 차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실제 소유자는 갑이고요. 일치하지 않을 때 이 아무것도 모르는 병의 눈에는 이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뿐이지 소유권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소유자라고 말하니까 그걸 믿고, 점유를 믿고 거래한 거죠. 자, 이 사람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된다. 결론이 뭐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얘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제도가 선의취득제도입니다. 다시 선의취득제도는 어디에서만 인정되는 거다? 부동산에서 인정되지 않고 무엇만요? 동산거래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시계 하나에 소유권이 2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아버지의 소유권은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유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있어요. 자,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는 믿을 게 못 돼요. 공신력이 없는데 동산 거래 시에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산 거래하실 때는 여러분들만 선의무과실로 거래하시면 그냥 마음 놓고 거래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판 사람이 정상적인 소유자였어. 그럼 정상적으로 승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혹시 무권리자였다 하더라도 나만 선의무과실이면 얘가 무권리자였어도 249조에서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산거래는 마음 놓고 하셔도 돼요. 점유를 믿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하고 동산을 달리 취급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이런 결론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 좀 볼게요. 그림민법 이 부분의 책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은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되었으면 외부에서,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제3자를 말합니다.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을 갖춰야 된다. 그 표상을 공시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부동산 물건을 공시하는 방법은, 공시 방법은 등기입니다. 또는 수목이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등기 말고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도 한번 배우셨죠? 명인 방법도 있고요. 동산 물건을 공시하는 방법은 점유입니다. 점유입니다. 단 특수 동산들 배웠습니다.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들요. 얘들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시하는 수단이 점유가 아니라 등기나 등록이다.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고요. 자, 공시의 원칙 뭐 한번 쭉 그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 자, 부동산 거래할 때는 등기 믿고 거래하고, 동산 거래할 때 점유를 믿고 신뢰해서 물건 거래를 한 사람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즉 공시 방법이 진정한 권리관계하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었어. 근데 걔가 소유자가 아니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난 등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공시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인데,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등기에는,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공신력이 없어요. 동산 거래 시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서 점유의 공신력을 부여한 제도가 바로 선의취득 제도인데, 우리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배우고 나니까 지금 아는 게 병이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하실 때 뭐 집 사고 땅 사고 할 때 등기를 의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등기부에 소유자가 나와 있으면 그게 철석같이 믿고 거래하셨을 거야. 근데 배워보니까 등기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아주 심각하네. 등기도 믿을 게 못 돼. 그럼 뭐 도대체 뭘 믿고 거래를 해야 되느냐? 부동산 거래할 때 뭘 믿고 거래해야 될까요? 등기를 믿고 거래해야 됩니다. 등기는 믿을 게 못 된다며? 그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제도가 불완전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또 배워보니까 좀 약간 불안한 구석이 있네. 근데 우리나라의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어서 생기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은 법을 더 배워보시면 각종 제3자 보호제도들이 있거든요. 선의의 제3자 보호제도들이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딱 들으시면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지만은 실상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예요. 그림이법. 이제 책 받으셨죠, 여러분들? 예,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의 요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할 때 등기가 요부라 하면 필요한지 여부예요. 어떨 때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등기를 해야지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다시 우리 민법 총칙 초반에 배운 건데, 원인과 결과, 요건과 효과,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배우셨어요. 이 구조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는 소리고, 근데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에는 딱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실라나? 두 종류. 하나는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의 차이가 뭐야? 의사표시예요. 법률 행위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지. 이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그 의사대로, 당사자 의사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법률의 규정이라는 원인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아서 의사대로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대로 효과가 생긴다. 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틀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는 권리 있죠, 권리. 이 권리를 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변동이라는 뜻은 발생, 변경, 소멸.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관한 물건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막 변하고 하는 모든 원인도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예일 때가 있고 예일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요. 이건 다 법률행위들이거든.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전세권, 저당권 설정계약, 이런 계약들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전세권이 발생하고 저당권이 생기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법률행위 없이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상속에 의해서, 아니면 수용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니면 경매에 낙찰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이래서 막 물권의 변동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전부 다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의 규정. 자, 이럴 때 이쪽일 때는요, 물권 변동의 원인이 이쪽 법률행위일 때는 186조의 적용을 받아요.
이쪽일 때는 다음 조문 187조에 적용을 받아요. 186, 187. 제가 여러분들 조문을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은 좀 외워야 될 조문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외우시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조문 하나 외워달라고 했던 거. 213조. 213조. 이거 외우셨나요? 뭔지도 모르시죠? 예,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 오늘도 또 나올 거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요 조문들도 외워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186, 187. 자, 186 핵심어 법률행위. 187 핵심어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 틀이에요, 이 틀. 186부터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법률행위 나오면 주로 계약으로 읽으시면 돼요. 계약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이 뭘까요? 득실 변경은 득은 뭐야? 취득. 실은요? 상실. 그 다음에 변경.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될 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곧 네가 계약을 했는데 뭘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발생도 변경도 소멸도 일어나지 않는다. 등기하라. 계약이라면. 자, 그 다음에 187조 상속받았습니까?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수용이에요. 강제 수용. 아니면 법원의 판결, 경매 낙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의사표시가 아니거든.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했어요. 그럴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에서 취득하셨을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이 됩니다. 이 소리예요. 취득은 등기 없이 되는데,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하지는 못할 거니까 처분하고 싶으면 등기해야 됩니다라는 건데, 그건 다음에 배기로 하고. 자, 다시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취득해요. 법률에 규정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예를. 법률 행위의 대표 타자 매매. 그 다음 법률의 규정의 대표 주자 상속. 그래서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물권 변동. 갑의 소유권이 병의 소유권이 정에게 넘어왔어요. 물권의 변동인데, 하나는 원인이 매매예요. 매매라 하면 뭐죠? 법률 행위. 하나는 원인이 상속이에요. 상속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의 규정.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렇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네, 지금 등기했네. 등기했으니까 소유자 된 거예요. 만약에 계약은 했어. 돈도 다 줬어. 집도 넘겨받아서 입주해서 살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 등기를 안 했어. 아직까지. 그럼 얘는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 아니에요. 얘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돈 다 줬어도 소용없어요. 그 집에 10년, 100년을 살아도 소용없어요. 법률행위일 때는 등기를 이렇게 해야지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을 볼게요. 이쪽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돌아가셔 상속에 의해서 뭐 단독 상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아들은 등기를 했네. 지금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는데 설사 2번 등기를 아직 안 했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아직도 등기 안 했어.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아들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다, 못한 거다? 한 거다. 이 차이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등기하겠죠. 등기 안 했어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느냐? 왜? 이쪽에는 왜 법률행위일 때는 꼭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양쪽의 성질의 차이인데, 이쪽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맞죠?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갑과 을은 갑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기겠다는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분명히. 맞죠? 근데 그 의사의 합치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정확하게 언제? 계약서를 썼을 때, 매매 계약서를 썼을 때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의사 합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계약금을 걸었을 때? 아니면 중도금을 넣었을 때? 아니면 잔금 치를 때? 그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언제,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그들의 의사가 언제 완벽하게 합치를 보는지가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의사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이 애매한 것은 굉장히 물권 거래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확실한 뭔가 지점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등기를 요구한 겁니다.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86조에 법률행위로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는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세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의사에 따라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의사만 가지고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형식이 바로 등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지점을 정해가지고 물권 거래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쪽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느냐? 이쪽은 왜 그러느냐? 이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등기를 요구할 성질의 것이 못 돼 이쪽은요. 이쪽도 저쪽처럼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버린다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 아들이. 아직 이 등기를 아직 안 했다 치면요. 등기를 하지 않아서 네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되간절 이 부동산은 이 건물은 누구 것이 되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아들은 등기를 안 했다고 소유자가 안 된다고 해버린다면 이 집은 주인 없는 집이 돼버리죠. 무주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더라? 국유가 되거든요. 사람 죽을 때마다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소유권의 공백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요. 여기도 꼭 등기를 요구한다면은 이 아들이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막 임종을 맞이하여 가지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다. 그냥 돌아가시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기운 차리시고 저 등기소 가셔가지고 등기하고 돌아가셔야라고 막 그렇게 해야 될 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등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는 사람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꼭 등기를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두 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음 중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요하지 않는 경우는 골라보세요라고 나옵니다. 되게 쉽습니다. 법률행위일 때는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행위 아닌 것들은 다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냐 계약이 아니냐 이건 계약이니까 계약인지 아니지만 구별하면 되거든요. 예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외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계약인지 아니지만 구별하면 되고 그 구별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쪽에서요.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게 자, 이쪽은 상속인이 수용인이 판결 이런 것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취득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등기는 차차 하는 것이고 나중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거리가 또 있냐면 그럼 정확하게 언제 물권이 변동되느냐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등기가 없이 그 전에 일어나니까 언제까지 요까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림이법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요게 나오죠? 자 부동산 물권 변동, 물권 변동과 등기의 요부, 등기를 요하는 물권 변동, 자 원인이 무엇일 때, 변동의 원인이 무엇일 때, 법률 행위일 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매매일 때는 이렇게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반면에 그 변동의 원인이 무엇이라 하면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취득합니다. 부동산 물권 취득합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여기는 해놨는데 설령 이 아들이 이번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취득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쭉 정리해 놓은 거야. 첫 번째, 상속 같은 경우는 언제 소유자가 되느냐.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시요. 사망시. 호흡정지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죠. 피상속인 사망시예요. 강제 수용 같은 경우도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게 협의로 수용이 되었을 때는 협의 수용일 때는 협의에서 정한 시점에 등기 없이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재결 수용, 강제 수용을 할 때에는 보상금이 다 지급되었다는 걸 조건으로 해서 수용 개시 이래 이렇게 저 옛날 18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는 정확한 지점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수용을 통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거만,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결.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요. 정확하게는 판결 확정시예요. 판결 확정시. 판결 선고시 아니고요. 선고와 확정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선고시가 아니고 판결 확정시예요. 근데 민사 판결에는요, 세 종류의 판결이 있어요. 자, 민사 소송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이기는 승소 판결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 판결이 있는데 187조가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라고 할 때 판결은 이 모든 판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딱 무슨 판결만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만을 의미해요.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고, 이 형성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예는 공유물 분할 판결인데 이거는 나중에 해 바뀌고 1월 들어가서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경매로 물건을 샀어요. 부동산을 샀어요. 그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등기하기 전에 취득해요.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대금 완납 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그 다음 매각대금을 완납하잖아요. 납부하는 날, 지정한 날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완납시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차차 나중에 하게 되는 거고, 등기 전에 이미 소유자가 됩니다. 대금 완납하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건물 신축이에요. 건물을 짓는 행위도 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분류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지어져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돼요. 그럼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소유자가 되느냐? 틀린 문장은 뭐냐면 건물 완공시, 이거 X입니다. 완공시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고요. 완공되기 전에 소유권 취득해요. 언제 취득하느냐? 보통 기둥, 지붕, 주벽을 이루었을 때라고 합니다. 기둥, 그러니까 건물에 4기둥이 세워지고 이렇게 주벽이 둘러쳐지고 그 다음에 지붕이 얹어져서 사람들이 오다 가다 저게 무슨 건물이지? 라고 사람들이 건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최초 시점요.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이에요. 그때 소유권이 처음 발생해요. 발생하고 등기하는 것은 차차 하는 거예요. 그냥 등기하기 전에도 이미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올라가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계약, 증여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오고 전세권이 생기고 저당권이 생기고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등기. 자, 이쪽은 다 계약이 아니거든. 계약이 아니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계약인지 아닌지만 구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틀에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계약이 아닌데도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으니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예외라고 보이시나요? 뭐라고 돼 있나요? 점유취득시효. 많이 나오죠. 시험에 많이 나왔네. 이번에도 나왔네. 35에도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있어.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을 점유를 오래 하는 거야. 한 20년을 하면 계약 없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룰에 따른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시효 완성만으로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등기해야 됩니다. 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일한 예외이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PPT로 와서요. 이제 중간에 나오는 부동산 등기 파트가 쭉 나오는데 여기는 안 합니다. 11월, 12월 과정에서 완전 스킵입니다. 해바뀌고 할 거고 67페이지로 와보세요. 67페이지는 제목이 물권의 소멸이죠. 물권의 소멸 공부할게요. 자, 물권이 소멸하는 사유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물권들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웬만한 물권들은 이 사유에 걸리면 다 소멸해버려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혼동.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멸실부터 시작해 볼게요. 멸실. 멸실이 뭐냐면은 물건이 없어지는 걸 말해요. 없어지는 거. 불에 타서 없어지면요. 소실. 물에 쓸려 내려가서 없어지면요. 유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멸실이라고 해요. 자,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지배할 물건이 사라졌어. 멸실되었어. 그럼 지배할 권리도 없어지는 거지. 다 절대로 다 없어져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물건 하나에 물건이 3개 있어요. 노란색이 다 물건이지 지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것들이 물건인 거 정도는 감이 있으신가요? 물건들이에요. 물건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집 없애버릴게요. 집이 없어졌어요. 멸실, 지진에 내려앉았어요. 아니 물에 쓸려 내려갔어요. 해일이 와가지고. 멸실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이 없어지죠. 소유권이 없어지죠. 물건이 없는데 뭔 소유권이 있겠어요? 또 뭐가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거 말해보세요. 전세권이 없어지죠. 저거 물건이기 때문에. 또 뭐가 없어질까요? 저당권이 없어져요. 저거 물건이거든. 다시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들은 다 뭐 하는 거다? 소멸하는 거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채권은 없어지지 않아요. 채권은 지금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앞으로 돌려볼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 살고 있으면 전세금의 필수 요소거든. 전세금을 1억 걸어 놓은 거야. 그러면 다 살고 나갈 때 을은 갑에게 전세금 1억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인 거예요. 이 채권도 있고 물건을 지배하는 전세권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KB은행이 이 건물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은행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 받을 뭐가 있어서요? 채권이 있어서 담보물권을 갖고 있는 거야. 채권이 없다면 이 저당권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돈 받을 2억 채권이 있었어요. 돈을 안 갚으면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2억 원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배당받아 가려고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물건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소유권 없어지고 전세권 없어지고 저당권 다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던 전셋집이 없어졌어. 불타서 없어졌어요. 나 간신히 살았지 전세권자는. 그러면 전세권이 없어질 뿐이에요. 전세권이 뭐 하는 거냐면 이 건물을 일정 기간 동안 뭐 하는 권리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건데 사용할 대상이 사라졌어요. 수익을 낼 것도 없어지니까 사용 수익을 더 이상 못한다는 소리지. 하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금 1억 주세요라고 할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이 사라졌으니까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지. 돈은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돈 받아야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전세금은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이 저당물인 건물이 사라지게 되면 저당권을 잃는 거야. 자, 저당권이 여러분들 돈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받을 권리는 뭐죠? 여기 따로 있네? 채권이고 이 채권의 만족을 보장해주는 담보물권이에요. 저당권의 힘은 이 건물을 경매하는 거야. 경매. 언제 경매할까요? 돈을 갚으면 안 갚으면. 안 갚으면 경매를 넣어요. 자,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할 때 소송도 필요 없어요. 곧장 바로 경매 들어가요. 소송도 없이.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경매를 뭐라고 하느냐?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를 해서 이 부동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경매 절차에 배당에 참가해서 요 돈 받을 2억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게 저당권인데 그런데 그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경매를 못 한다는 거지 이제. 그리고 뭔가 우선 변제를 받을 구석이 사라진 거예요. 돈 받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돈은 달라고 집이 없어졌다고 은행이 돈을 탕감시켜 줄까요? 돈 달라고 할까요? 달라고 갚으라고 하겠죠. 고객님 돈을 갚으셔야 됩니다. 불행한 사태를 맞이해서 애석하긴 한데 돈은 주셔야 됩니다. 갚으셔야 됩니다.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가 저당권이 있었을 때는 돈을 안 주면 이 집을 뭐 할 수 있었어요? 경매에서 이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어떻게 받아갈 수 있었는데 우선면제 받아갈 수 있었는데 그 힘들이 사라진 거지. 우선면제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 힘이 저당권이거든. 그 힘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 말고 다른 집이 또 있어요. 다른 재산이. 여기도 경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경매 들어갈 때는 이건 내가 저당 잡은 저당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경매를 못 합니다. 여기는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소위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하지 않고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강제 경매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소송에서 이겨내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는 팔았을 때 내 저당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팔려버리면 요거 매각대금 배당에 참가하면 뭘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저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서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거야. 사이좋게 금액에 비례해서요. 그를 경매를 해서 임의 경매를 해서 우선을 받아갈 수 있는 힘, 저당권이 없어졌을 뿐이지 돈 받을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만 없어지는 거야. 채권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멸실에서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포락입니다. 포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자가 뭐냐, 물가 포자거든요. 물가에 있는 땅을 포라 그러죠. 물 옆에 있는 땅들, 영등포, 제물포, 서귀포, 목포 이런 것들요. 다 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땅들이 떨어질 낙자 아닌가요? 물이 자꾸 치니까 바닷물이 치고 강물이 치고 하니까 여기 원래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땅이 밑으로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포락이라고 해요. 여기 토지가 있었을 때는 토지라는 여기 물건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물권들이 막 있을 수 있었는데 토지가 포락되어서 토지 자체가 물건이 멸실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소유권이니 전세권이니 저당권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소멸하죠. 소유권만 소멸하는 게 아니고 물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락은 물권의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멸. 그래서 판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포락의 의, 뜻. 대법원 판례인데요. 토지 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포락이 뭐냐면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 강물에 개먹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먹다? 개먹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네이버에. 개먹다라는 것은 이게 개를 먹는 게 아니고 두 물건이 서로 자꾸 맞닿아서 닳아 헤어진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물하고 땅하고 계속 쳐가지고 닳아 없어지는 거지.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개먹어서 무너져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포락이라고 하고, 포락이 되면 그 토지에 존재했던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뭐 해버린다?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해서 포락되어서 다 소유권이 없어졌어요. 물건들이.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성토하는 거예요. 성토. 흙을 채우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흙을 채워서 땅을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면 그 한 10수년 전에 사라졌던 그 물건들이 전부 다 부활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새 땅이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소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종전 소유권이 부활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요 정도. 멸실에서는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기로 갈게요. 물권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는 권리일 뿐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들은 자기 권리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물권도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 좀 볼까요? 자, 을이 갑의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금을 1억 지급하고 계약기간 2년 해서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권자로 공시되어 있어요. 만천하에 이렇게.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났나? 1년 6개월 남았는데 로또 맞았어요. 로또를. 200억 로또를 맞았어요. 자, 200억 로또를 맞았으면 이런 전세에 살고 싶습니까? 자가에 살고 싶습니까? 자가에.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이사 갈 거래. 1년 6개월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전세권을 포기를 한다고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전세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포기한다 그랬더니 갑이 놀라면서요. 아니 뭐 당신 권리 포기하는 건 당신 자유인데 나한테도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우린 계약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억 원을 2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1년 6개월 포기하고 전세권 포기하는 건 당신 자유지만 나 지금 당장 전세금 1억 못 돌려드립니다. 2년 꽉 채우고 기간 만료되면 전세금 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정당한 주장이지.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을이 그 1억 원요? 그 용돈이나 하세요. 하고 채권도 전세금 돌려받을 채권도 포기해버릴 수 있지. 이렇게 물권이건 채권이건 권리는 뭐 할 수 있는 거다?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가 자유로운 게 원칙인데 그런데 포기를 못할 때도 있어요. 내 권리 내 마음대로 포기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로또 맞기 전이에요. 로또 맞기 전인데 로또를 맞은 게 아니라 로또를 살 돈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병을 찾아가서요. 돈을 빌려요. 병에 가서 병이 한 5천만 원 빌려달라 그랬어. 이 여자가. 그랬더니 병이 야 그렇게 큰 돈은 그냥 못 빌려준다. 뭘 요구할까요? 담보를 요구하는데 살고 있는 이 집이 자기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이죠. 집주인은 이 집을 담보로 제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은행에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얘는 세입자거든.
전세권자니까 이 집을 담보로 잡힐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이런 게 있어. 371조에. 이 집의 자체를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니고 저당권 규정인데, 저당권 규정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이죠. 전세권을 저당권의 뭐로 할 수 있다?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위에 저당이 잡힐 수 있는 거야. 보통 여러분들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를 저당 잡고 건물을 저당 잡고 물건을 저당 잡는 건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죠. 권리 위에도 저당이 잡히는 예외가 있어요. 저거를 권리저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전세권 위에 병이 뭐를 잡는다는 거지? 저당을 잡는 거야. 전세권을 저당 잡는 거예요. 그 등기부에는 어떻게 공시되느냐? 부기등기를 해요. 1번 전세권에 1순위로 저당이 잡혔다고 해서 1-1로 해서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병은 이 집을 저당 잡은 게 아니고 뭐를 저당 잡은 거다? 전세권, 1번 전세권을 저당 잡았어요. 그럼 나중에 훗날 이 여자가 돈을 갚으면요. 빌린 돈을 갚으면 저당권 없어지고 1-1을 말소시켜줘요. 없애줘요, 그냥. 깔끔하게. 근데 돈을 안 갚으면요.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야 되거든요. 실행.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게 뭔 소리냐? 경매한다는 소리죠. 자, 토지를 저당 잡았으면 토지를 경매하는 거예요. 건물을 저당 잡았으면요. 건물을 경매하는 거야. 자동차를 저당 잡았으면 자동차를 경매하는 거야. 연습해 볼까요? 뭐를 저당 잡았어요? 전세권을 저당 잡았어. 뭐를 경매해야 되죠? 전세권을 경매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 실행을 해서 경매 신청하면 이 전세권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거야. 이 집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세권이. 여기 낙찰받으면요. 매각대금 납부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전세권을 취득할까요? 경락이니. 전세권을 경매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걔가 경매로 사면 걔가 내놓은 대금을 이제 배당을 하거든. 얘 빚쟁이들이 줄을 쫙 설 때 1번 전세권 팔리면 내가 1번으로 받아간다? 라고 만천하에 공시돼 있죠? 그럼 내가 우선문제를 받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권리 위에 저당이 잡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저당. 원래는 물건을 저당 잡아야 되거든. 토지나 건물을. 근데 권리도 두 가지 권리는 저당이 잡혀요. 지금 외우세요. 두 가지 권리가 하나가 여기 전세권, 또 하나가 지상권. 지상권 안 배웠지만 지상권도. 이 두 개의 권리가 민법상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권리저당. 그러고 난 다음에 로또를 맞았다고 해볼까요? 다시. 아까 전에 얘가 없을 때는 로또를 확 맞아버리면 이 전세권이고 전세권 반환 채권이고 다 포기해버릴 수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은 포기 자유롭게 못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1번 위에 저당을 잡아놨는데 내 마음대로 이거를 포기해버리면 그 위에 있던 뭐도 없어지는 거죠? 저당권도 없어서 내가 담보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포기하고 싶으면 얘한테 찾아가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가 있겠지. 그게 여기 2항에 있어요. 보세요. 지상권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건데, 지상권 또는 지금 전세권을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세권만 읽을게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누구죠? 3명 중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응? 이 사람 말하는 거야? 을 말하는 거야? 설정해 준 사람. 설정자. 얘는 저당권자고 얘가 설정자지. 을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자 병 동의 없이는 네 전세권이지만 네 마음대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의 가장 대표 주자가 뭘까요? 전세권을 뭐게 하는 거야?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으면 누구의 동의를 받고 해라? 병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소리예요.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로또 맞았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피곤해지니까. 그거 말고 어쨌든 내가 이 돈도 갚아버리면 되지. 그냥 지금 갚으면 되고. 어쨌든 이 사람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전세권 포기 못해요. 근데 전세권만 그런 게 아니고 뭐도 그렇다는 거야? 지상권도. 근데 지상권 안 배웠지만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지상권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토지로 바뀝니다. 남의 갑소유 토지를 빌린 거거든. 빌려서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면 얘한테 찾아가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얘가 또 담보를 요구하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니까 담보가 안 잡히는데 이 땅에 뭐가 담보로 잡힌다는 거죠? 지상권. 요렇게 잡힌다고. 지상권, 저당권으로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얘가 뭐를 팔아요? 땅을 팔아요? 지상권을 팔아요? 지상권을 팔아서 우선문제 받아간다고. 권리저당.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소멸시효까지만 좀.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에 시효라는 게 뭐냐면 시효.
시효의 시자는 시간을 말하고 효는 효과를 얘기해요. 시간이 흘러서 효과가 생긴다는 건데 민법상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효 제도가 두 가지 시효가 있어요. 민법상의 시효는 취득 시효가 있고 소멸 시효가 있어요. 시간이 흘렀을 때 권리가 발생해요. 무슨 시효일까요? 취득 시효.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사라져요. 소멸 시효. 두 가지 시효가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시효 말고 여러분들 공소시효라고 들어보셨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을 못한다, 잡았는데 뭐 이런 거. 공소시효는 그는 이제 형사시효인데 국가의 형벌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국가의 형벌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형벌권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소시효 제도인데 민사에는 두 가지 시효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소멸시효.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멸 파트니까 소멸시효를 공부할게요.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법언이 있어. 법언. 법언이라는 것은 법의 세계에서의 격언, 속담 같은 거야. 법언이라는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뭔 소리일까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 위에 잠들었다는 게. 있는데 권리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쿨쿨 자고 있는 거야. 권리 행사를 태만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잠도 적당히 자야죠. 그렇죠? 특히 수험생이라면 많이 좀 적당히 주무시고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얘는 심하게 자는 거야. 보통 뭐 몇 시간 자면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너무 오래 자요. 한 10년 자버려요. 10년을 자면 그게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 10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자는데 죽었는 줄 알고 죽었다는 게 뭐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 권리가 없는 줄 알았어, 걔한테. 그래가지고 걔가 권리가 없다는 걸 전제로 모든 사회의 질서를 구축했는데 사실 잔 거예요, 걔가 10년 동안. 10년 만에 갑자기 깨가지고 기지개를 막 켜면서 이제 한번 권리를 행사를 해볼까? 라고 할 때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자세요, 이렇게 계속. 당신이 이제 와서 깨어나가지고 권리 행사하면 여러 사람들 시끄럽고 피곤해집니다. 당신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권리 행사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권리를 없애버린 제도예요. 자, 권리가 있어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행사를 태만히 한 거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라고 해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162조에 나와요. 162조부터 쫙 조문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민법, 중개사 민법 시험에 소멸시효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도 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진 않아요. 소멸시효가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면 보통 우리 예전에 뭐 사법시험, 지금 변리사 시험 이런 데는 소멸시효 수업 시간이 6시간,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해야 돼요. 오늘 4시간 풀로 다 하고 다음 주 와서 한 3시간 더 해야지 소멸시효 진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내요.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나올 뿐이야.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냥 개념만. 그 보시면은 채권요. 채권이란 권리는 1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말이 소멸한다는 소리야. 다시 이 권리가 채권일 때는 자, 모든 권리가 다 소멸시효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채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채권 몇 년? 10년. 10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돈 빌려줘서 돈 받을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면 돈 달라고 독촉할 수 있잖아요. 독촉을 안 하네. 돈 달라 소리 안 하네. 그 세월이 10년 동안 지속되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소멸시효. 근데 모든 게 다 10년은 아니고요. 더 배워보면 뭐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있어요. 1년짜리도 있고 또 상법에 가면 5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합니다. 근데 모셔도 되고요. 그냥. 근데 통상적으로 10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채권법이에요, 물권법이에요. 지금 현재 물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권의 소멸시효를 공부하고 싶은 거지. 물권. 그건 2항에 있습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 지상권의 양대축이 채권하고 물권인데 채권 이외의 지상권이라 했으니까 물권은 여기 속하는 거야. 이제 몇 년이라고요?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자, 물권이라면 채권 말고 물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20년 더 깁니다. 20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그런데 우리 민법에 물권이 8개 있지 않습니까? 8개인 건 아시나? 이름은 좀 기억하셨나? 이것들이 다 소멸시효 20년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권 아직 안 배우셨지만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만 점유권자고
점유를 잃는 순간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냥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있는데 권리 행사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사라지는 건데 그냥 점유권은 점유를 잃는 순간 곧장 없어진다고. 시효에 걸릴 겨를이 없어요. 소멸시효하고 관계없는 권리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항구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내 물건은 내가 소유권 행사를 안 해도 사용수익 처분을 30년 동안 안 해서 저 시골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내 어릴 적 장난감이에요. 내 거였어.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수익 처분 안 했거든요. 지금도 내 거예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뭐라고 부르든가 합쳐서 용익물권.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 얘가 소멸시효에 걸려요. 얘가 20년짜리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역권자가, 전세권자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약정한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시효로 소멸해요.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라 하죠. 이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채권이 살아있는데 담보물권 지들이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서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뭐 떼고 하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뭐밖에 없네. 이제 보니까 지상, 지역, 전세. 어떻게 외우면 되죠? 그냥 용익물권으로 외우시면 돼요. 지지전, 용익물권. 그리고 사실 전세권은 시험에도 안 나와요. 이건 견해 대립이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사실 두 개예요. 그러니까 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하지만 실제로 걸리는 건 뭐다? 지상권하고 지역권. 몇 년 동안 행사 안 하면 20년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지상권 아직 안 배우셨지만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렸어요. 빌려서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거든. 50년으로 계약했어요. 이건 100년도 할 수 있어요. 상한선 제한이 없어서. 그 등기부에 공시돼 있어. 50년짜리라고. 그리고 한 10년 썼어요. 10년 썼으면 몇 년 남았죠? 40년 남았는데 갑자기 10년 있다가 이 땅에서 떠났어요. 이 땅에 콧병이도 안 비치는 거야. 사용수익을 안 하는 거야. 사용수익을 안 해서 권리 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20년이 더 흘렀어요. 그럼 그들이 약정한 기간은 아직도 20년이 남아있지만 20년 동안 권리에 잠들었기 때문에 지상권 소멸해요. 기간의 만료로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해버리는 거야. 이게 소멸시효예요. 요 정도만. 됐어요? 6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67페이지를 보시면은 67페이지로 가서요. 67페이지를 보시면은 물권의 소멸해서 세 가지만 일단 보고 좀 쉬겠습니다. 멸실.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은 전부 다 절대적 소멸이다. 그렇지만 물건이 멸실되었다고 뭐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 채권,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가 포락되었어요. 포락이 뭔지 아시겠죠? 포락이 되었어요. 포락이 되면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성토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에 사라진 소유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험에 몇 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할 수 있어 없어 권리는요. 자유롭게 원칙 포기할 수 있지.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내 권리지. 아무리 내 권리라도 제3자하고 얽혀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포기 못한다. 그 포기하고 싶은 물건이 제3자 권리 목적이 되어 있을 때는 제3자의 동의를 받고 포기를 해야 된다. 이 경우네요. 지상권 전세권자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지상권 위에 전세권 위에 뭐가 잡혀 있으면 저당권이 초중되어 있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 이거 포기할 때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고 포기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요. 소멸시효. 자, 우리 물권 공부하고 있는데 물권이 8개지만 실제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지지전밖에 없다. 전세권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다. 견해 대립이 있어서. 두 개만 외우면 된다. 뭐하고 뭐죠? 지상권, 지역권. 얘들 몇 년 동안 행사 안 하면 20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계약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소멸하는 거야. 의사와 상관없이 소멸하니까 아까 전에 봤던 187조 적용받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이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해야 소멸할까요?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할까요?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이 먼저 일어나고 소멸되었다고 말소등기는 차차 하는 거예요. 공시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저당권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지역권하고 지상권 제외하고는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잠깐